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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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박사님. 네. 우리 후배님 멀리 가서 한번 줍시다. 너무 잘 친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 실력이 아닌데 이게. 아유. 네, 잘 쳤습니다. 아유,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 골프장 너무 좋다. 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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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뭐 촬영 때문에 만났으니까 사실 그린피는 세코팁에서 냈어요. 네? 그린피는. 네. 근데 밥값은 이제 두 분이서. 아, 제가 낼게요. 제가 미국 가는 사람이 낼게요. 아니요, 저 같이 내죠. 하여튼 제가 이겼어요. 그래서 밥은 맛있게 얻어 먹겠습니다. 아, 오면서 이렇게 라운딩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한국 경제는 어떻고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계속 오르다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아, 참 강남에 특히 저 반포 이런 데 왜 지금 오르죠 그게? 정부 영향이 크죠. 정책 자금이 너무 많이 네, 푼 그렇죠. 것도 영향이 커요. 예, 제가 봐도 정책 자금이에요. 대출을 막 풀잖아요. 청년들에게 해주는 전세 자금 대출, 그다음에 주택 마련 그 대출을 우대금리로 해주거든요. 그 특례 그게 집값을 올리는구나. 40조 풀고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통화량이 4천조가 넘어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통화량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결국은 저기 파퓰리즘 경제 정책이 그렇죠. 부동산 값을 떠올리는구나. 더욱이 최근에 이제 저 청년들 이제 저출생 문제 이것 때문에요. 여기 뭐 계속 돈을 여기 퍼부어주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가장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기성전 부동산입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원해주고 여기 지원해줬는데 두고 보니까 결국 그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영업자들 지원을 해주죠.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쓰느냐? 자기 그 임대업자들한테 그거 이제 월급 그거 임대료 내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걸 임대료가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가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못 내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들이 내 임대 수익 없네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받은 돈이 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국 이제 부동산의 불쏘시개인 거죠. 근데 안 그러면 표가 안 나오잖아요. 표도 안 나오고 통화량을 막 지금 풀지 않으면 정책 자금을 막 풀어서 부동산을 살리지 않으면 지금 PF 문제 때문에 건설사들이 난리던데 또 그것도? 거의 반 가까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 정부는 못 견디죠. 그 정권은 견딜 수가 없죠. 그럼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뭐 상황이 뭐 대동소이하네요. 대동소이합니다. 중국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은 가계부채가 증가한 속도가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은 터졌는데 우리는 안 터졌거든요. 터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정책 자금의 효과가 커요. 그 정책 자금을 막 푸는 이유가 부동산을 살리는 이유가 결국은 건설사 살리는 거거든요. 지금 PF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켜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정책 자금을 풀어가지고. 근데 그게 시장이 살아나서 그 PF 공사가 분양을 받아야 그게 해결되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돈 풀어서 해결해요?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기 기다리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건설사들이 숨통이 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기다렸는데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기는 못 내리죠. 걔들 뭐 내릴 수 있으면 걔들 내리겠죠. 네, 안 내리니까 정책 자금을 풀어서라도 미국 기준금리가 내릴 때까지만 버텨주자. PF 문제를 좀 막아보자. 이런 정책이 강한 거죠. 보니까 이래요. 우리나라 금융총 책임자가 뭐 가계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걸 막 풀어준단 말이에요.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또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당신들 대출을 자제해라.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 한쪽에서는 막 풀어주면서 정부가 은행들은 대출을 좀 정책 자제하라. 자금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을 통해서 일반 시중은행에다가 대출 자금을 빌려주는 게 정책 자금이죠. 네, 그건이죠. 그래놓고 그렇게 돈을 은행에다 줘놓고서는 왜 대출을 못하게 해요? 이제 한국은행이 돈을 정책자금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보다 예를 들어 허그 뭐 이런 주택 보정해주는 이런 데서 보정을 해주니까
이제 그다음에 전세 자금의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전세 자금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허그 같은 경우 지금 부실한 것이 지금 확 늘어났어요. 전세 자금 대출이 부실화돼요. 전세 자금 대출에서 사기꾼 전세 사기꾼 나온 게 그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다 그걸 양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몇백억이 해먹었다며? 허그가 큰 책임이에요. 저걸 이제 막 해주다 보니까 전세 자금,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내 전세 자금 허그가 해줬는데. 이러니까 그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기 치는 사람들은, 저거 뭐 별 신경 안 쓰고 애들 전세 다 들어오네. 결국 이 손해 난 것은 이제 허그가 맞는 거지. 나랏돈 빼먹은 거죠? 허그 하는 건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 정책을 해서 국회의원도 다수당도 되고. 사기꾼들은 나라 돈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못 바꿔요? 조금 전에 말한 그 PF 건설사 무너지는 걸 방지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엄청 올려놨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 거품을 꺼트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위험하고 PF 문제가 생기고, 건설사가 위험하다는 건 이제 뭐 실업자가 막 생기겠죠. 건설사 무너지면. 그러면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2, 3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2, 3년 전에 거의 뭐 건설사하고 부동산이 난리 나고 엉망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2년 동안 지금 잠잠한 거예요. 이제 다 해결되었느냐? 해결 안 됐잖아요. 지금 링게로 꼽아놓은 거예요. 뭘만 기다리느냐?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려라. 그럼 미국 기준금리가 대선 끝나고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금리를 안 내리면 이제 못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링게로 꼽아놓은 걸 뽑아야 돼요. 근데 내릴 걸로 기대하잖아요, 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릴 거다.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못 내릴 수도 있는데. 못 내릴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선 끝나고 물가가 폭등하면은 금리를 더 올려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 트럼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지금은 그렇죠. 근접해 있다고 봐야죠. 네. 거기에 맞게끔 투자하는 사람들은 미국에는 주식, 한국은 부동산? 한국 부동산은 위험하다고 봐야죠. 제가 10년 전만 해도 강의할 때 부동산 사러 오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무거나 사라, 아무거나. 지금이 꼭대기인데요. 사면 2배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해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 같은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올라도 완만하게 오르고. 제가 이제 그래서 비유를 들어 저희들이 채권 시장에 있다 보면요. 금리가 떨어지고 시장에 돈이 많을 때는 신용등급이 나쁜 채권의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경색되면은 신용등급이 나쁜 채권 가격부터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 국채는 덜 떨어지고요. 부동산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고도 성장기, 이 동안은 뭘 사더라도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나쁜 놈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 성장기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차별화되면서 부동산에서 이전처럼 돈을 벌 수는 있는데 벌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예. 아무나 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 버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좋아했던 상가나 오피스텔 이게 여전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 내수 안 좋고 하면 이 시장 장기적으로 별 재미없습니다. 개인들 오피스텔 상가 하던 것들 많이 사실은 이제 던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어떻게 보냐? 투자를 해야 그러면 정말 똘똘한 한 채 이런 것만 봐야 되겠네요. 똘똘한 한 채도 나중에 옛날에는 부동산 값이 오르면 중심지는 많이 오르고 강남 이런데 지방은 따라서 오르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없어졌어요 이미. 중심지가 오른다고 해서 지방이 따라서 안 올라요.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 부동산 상승 현상은 없어요. 양극화되는 거죠.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똘똘한 한 채. 지방의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 참나고 서울 와서 그냥 현금으로 사잖아요. 강남 사더라고. 강남 사잖아요. 네. 값이 더 올라가잖아요 이제. 최고 중심지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방의 부자들은 지방에 그동안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뭐 언론에서 나오는지 누가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건 그래서 이제 아주 잘못된 말이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가장 리스크는요, 비싸게 사는 리스크입니다.
왜냐면은 우량한 거 다 알기 때문에 모두 이거 사러 오다 보니까 이 가격이 많이 올라요. 많이 올랐죠. 거품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반포도 40억인데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우량한 부동산이라고 샀는데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떨어지죠. 저는 거품이 잔뜩 껴있는 상태예요. 근데 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와서 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면 거품이 아닌 거 아니에요? 유지되면 거품 아니죠. 근데 몇 군데는 유지될 수가 있어요. 강남에 몇 군데는. 거기는 값이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면서 이렇게 라운딩 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세계 경제가 우리가 보면 완전히 거의 뭐 통으로 미국을 포스트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정말 궁금한 상황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상당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미지상으로는 우리가 강경파고 뭐 스트롱맨이고 뭐 그런 느낌이지만 실용적이다. 왜냐하면 협상할 때 제일 기본 원칙이 강하게 치고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지네들 힘이 있으니까 강하게 치고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강하게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이런 분들의 입장이 서학 개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되나요?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를 죽이면서까지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겠죠. 미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좋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재정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가능해요? 원래 요즘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한 6%인데요. 이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많을 때 가능하죠. 8% 이러고 했는데요. 그 돈도 많이 풀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은 미국 역사상 항상 일어났던 일은 버블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또 돈이 많이 찍혀 나오니까. 찍혀놓은 걸 떠나서 국가가 이제 돈을 푸는 거니까요. 그거는 직접 돈을 찍어 주는 거니까요. 통화는 돈을 풀기만 하고 누구한테 손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정 지출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안겨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소비로 바로 연결되거든요. 통화는 예를 들어 연준이 통화를 풀었다. 그런데 은행이 그 돈을 안 내보내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재정은 정부에서 풀었다 다 가게 돼 있거든요. 누구한테 가든 직접 가니까. 군사비 하든 뭘 하든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파워가 큽니다. 그래서 재정을 저렇게 이제 적자를 보면서 코로나19 때 많이 풀었죠.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미국에 오히려 버블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경제가 저는 약간 이렇게 엣지 선상에 약간 위태위태한 선상에 조금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이제 좀 그런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법을 안 꺼뜨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국 경제가 미국 그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정 지출은 행정부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계속 이제 지출을 하겠죠. 하긴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게 경기라는 게 천천히 눈에 보이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시장이 탄력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때 받았던 돈 다 쓰고 그 다음에 금리도 엄청 높고 하니까 소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리 해고해야 되겠는데 하면은 실업률이 점프를 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실업률 보니까 미국은 그냥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미국 특징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가다가 실업률이 점프를 해요. 그 실업률이 점프를 하면은 이제 개인 근로자들은 나 해고당했어. 그 다음 나 해고당할 것 같아 하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그걸 빨리 또 금리를 인하하고 해서 빨리 이제 회복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어느 순간 한 2, 3개월 만에 확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김 박사님 보는 시각은 거품이 있다. 거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제 그 AI에 대한 거품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난 뒤 평균적으로 24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경기 후퇴기에 접어듭니다. 근데 지금 28개월이 지났거든요. 29개월, 30개월을 넘어간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1개월 지날 때마다 경기 후퇴기에 들어갈 확률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이걸 지금 시장에 재료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재료가 한 두세 번 인하한다는 거 반영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경기 후퇴, 방금 말씀하신 거 소비 지표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 그럼 동시에 좀 있으면 실업률 올라갑니다. 미국은 반드시. 그럼 이게 이제 서로 갑작스럽게 서로 이제 악화되는 작용을 거치거든요. 그러면은 야 미국 경기 후퇴 들어온다. 그럼 뭐 금리 인하해야 된다.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요. 그때는 금리 인하가 내리는 게 크게 호재가 못 되겠네. 맞습니다. 경기 후퇴 호재 악재가 더 큰 거죠. 급해서 내린다 이런 얘기니까. 왜냐하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버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반영을 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은행이 위험해요. 그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 그 공실률하고 높은 금리 때문에 공실이 많잖아요. 미국의 다운타운 웬만한데 공실률 30% 다 넘어요. 신문에 나요. 샌프란시스코 뭐 상업용 빌딩 값이 우리나라 꼬마 빌딩 뭐 값이랑 똑같다 뭐 이러고 나와요. 5분의 1 값으로 실제 거래됐잖아요. 5분의 1. 5분의 1. 네. 그러면 이제 은행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행이. 근데 미국은 외국에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가죠. 그거 받쳐주지 않을까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도. 근데 미국 은행이 이제 위험해지면 다른 나라 금융기관도 같이 위험해지겠죠. 네. 그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업용 부동산만 보면 금리를 대폭 내려야 돼요. 기준금리를 미국이. 근데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지금 전에 몇 개 부도나려고 그랬다가 살려놨죠. 연방정부에 개우 살려놓은 거예요. 연명만 시켜놓은 거예요. 연방정부가 이제 금액 제한 없이 예금 보장해준다. 다 해주고 그러니까. 네.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파워풀한 거죠. 부동산 면에서 보더라도 대형은행들은 괜찮습니다. 부동산 노출도도 크지 않고. 근데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지금 부동산 노출도가 아주 높아가지고요. 이 은행들은 하여튼 뭔가 합병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저 정도로 미국의 은행이 5,000개거든요. 은행들이 뭐 어떤 데는 한 1,000개씩 이렇게 이제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일어나야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택근무를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25%가 재택근무를 하니까요. 상업용 부동산 건물이 지금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도 괜찮으니까. 네. 실적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오피스 빌딩이 올랐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 비해서.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내 중심가는 올라버렸고요. 미국은 폭락했는데. 네. 그래도 회사 다닌다 그러면 출근을 해야지. 회사를 다닌다 생각을 하지. 얼굴을 봐야. 네. 재택근무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야 할 수 있겠지만 얼굴도 안 보고 계속 컴퓨터만 갖고 커넥션을 유지하라 그러면 실업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 미국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5%거든요. 그렇게 높아요? 네, 7.5%. 그리고 카드 신용대출이 22%예요. 그럼 보리채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금리는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비에. 다만은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놓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대출이 없잖아요. 돈이 많죠. 저기 연금생활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니까 금리를 올려도 크게 타격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초나 이 정도 돼서 경기가 좀 꺾일 거라고 보았는데 생각보다 계속 지금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상업용 건물 부분은 지금 뭔가 방법이 없어요. 가격이 오르든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일단 가격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이거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그 부채하고 자산하고 이렇게 돼버리죠. 이 사람들 돈 못 갚겠다 하면은 이게 자기들 이제 자본 잠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아마 구조조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경기에서 그나마 괜찮은 것은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골프도 즐거웠고 저는 지금 갑자기 미국 시장의 주식, 미국의 부동산, 그 다음에 우리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이제 나름 전달할 루트를 찾아서 전달을 또 해봐야 되겠네요.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시고 아마 뭐 편집은 하겠지만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면 본인의 삶의 방향 50, 60대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오늘. 네.
특히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솔깃하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